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분의 댓글이 있어서 응답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댓글 읽어드려 볼게요. 미국 갈 생각이 없었지만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로 로봇이 전망 있다고 생각하여 슬램이라는 분야, 참고로 여기 슬램이라는 분야가 뭐냐면 Simultaneous Location and Mapping이라고 하는 장르인데, 그 인공지능 로봇의 자기 위치 보정 뭐 그런 기술이에요. 계속 읽어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것이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여 한국대학원에서 연구 중입니다. 여기서 컷 해볼게요. 그래서 사실 이미 한국대학원을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미국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조금 이제 주의하실 점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한국 대학원에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미국이 무엇을 핵심으로 하는지를 놓치게 돼요. 항상. 왜 그러냐면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모든 민족은 자기네 나라 국뽕이 있어요. 일본 가잖아요. 그러면 일본 국뽕이 있습니다. 일본 뭐 일본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세계 최고다 뭐 이런 국뽕이 있어요. 유럽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사람들도 그래요. 심지어 아프리카에 가서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뭐 토속 음식들이 맛있다 막 이런 아프리카 국뽕이 있어요. 인도도 있습니다. 인도 국뽕, 중국 국뽕, 모든 나라가 국뽕이 있어요. 왜냐면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신의 종족이 위대하다, 자신의 유전자가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인간의 육신의 본능이에요.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은 국뽕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한국 영토에 살다 보면은 그게 아닌데 대단하게 막 말하는 것도 있어요. 아시겠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대표적인 게 태권도입니다. 태권도가,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태권도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태권도 3단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이랑 태권도를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굉장히 태권도를 어렸을 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권도에 어렸을 때 같이 태권도 학원 다녔던 애 중에 제가 2인자였어요. 태권도 두 번째로 잘하는, 뭐 이렇게 또래 집단에서 태권도 하면은 제가 두 번째로 잘하는,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태권도 신동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뻥 아니고 어렸을 때 그래서 그 태권 소년이 나오는 그런 아동 영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캐스팅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공부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안 했습니다. 아시겠죠? 태권도 근데 어쨌든 태권도 어렸을 때 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태권도 또래 집단에서 태권도 2인자였어요. 근데 1인자가 있거든요. 걔는 진짜 잘해요. 태권도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겨루기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 너무 잘, 발이 진짜 너무 빨라. 진짜. 그래서 대단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이제 저희 또래 집단에서의 우상이죠. 뭐 초등학생들은 막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고 다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태권도 다니고 쟤 태권도 해, 그리고 뭐 겨루기 하면은 쟤를 못 이겨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애들이 그냥 걔가 싸움 좀 하는 거나 그래서 못 건드는 뭐 그런 거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 중학교에서부터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중학교가 좀 험한 중학교예요. 그 운동부가 있는 남자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제가. 이 운동부가 있는 남자 중학교는 굉장히 살벌합니다. 그 뭐 씨름부, 유도부, 뭐 권투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부가 있는 남자 학교는 쌀벌합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청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범죄를 다룬 청춘 드라마 보면은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막 이렇게 그건 고등학교죠. 하여튼 전 중학교인데 그래 똑같아 분위기. 애들이 가오 잡고 막 이렇게 그 학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앞문 뻥 차고 들어와가지고 입안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애가 누구야? 나와. 해가지고 막 붙어가지고 누가 일장인지 막 겨루고 뭐 그렇게 막 하다 보면은 첫 학기 지나가면은 정규 일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규 일장은 이제 일진이 일진. 그래서 걔들이랑 모여 다니는 뭐 한 5-6명 모여 다니는데
이 주먹이 제일 센 애들. 그래서 이거 뭐 거의 조폭이죠 뭐. 그래서 애들 막 돈 뜯고 막 이제 일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험한 중학교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막 이렇게 제 친구가 그 태권도 되게 잘하는 친구가 이 카오스에 휘말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반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갔는데 이 앞문 뻥 차고 들어오는 거야 어떤 애가. 그래가지고 이 반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애 누구야? 그러는 거야. 제 친구가 이 태권도 신동이어가지고 뭐야 너 나가 뭐 하다가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권투를 한 친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권투한 친구한테 친구가 제 태권도 신동 친구가 죽도록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는 진짜 함부로 이렇게 뭐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싶었거든요. 뭐 그런 실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중학교였어요. 제 태권도 신동인 제 친구가 그래서 일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몇 달간 막 몸을 만들고 막 이렇게 복수를 하겠다고 태권도를 완전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이 친구를 다시 이제 복수를 하러 가겠다고 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타이밍에 그 앞문 빵 차고 돌아왔던 애들 맨날 그렇게 싸움만 하고 다니네. 그래가지고 누구랑 싸우다가 실수로 벽을 쳐가지고 그 한쪽 팔이 부러진 거예요. 오른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팔에 기부스를 하고 어느 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 태권도 신동이 이때가 기회다.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지만 뭐 복수심에 불탔기 때문에 쟤는 한쪽 팔을 못 쓰기 때문에 왼팔로만 상대하기 때문에 내가 이길 거다라고 생각해서 제 친구 태권도 신동이 그 몇 달간 몸을 갈고 닦아가지고 복수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쪽 팔 기부스 한 애를 그 공격을 한 거예요. 기습 공격을 했는데 와 권투가 진짜 대단한 게 권투가 정말 대단한 게 이 치고 빠지는 거 있잖아요. 상체 그 치고 빠지는 유연함 있잖아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다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팔 한 팔로 카운터 펀치를 날려가지고 그냥 제 태권도 그 배운 제 친구를 그냥 KO 시켜버린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걸 보면서 와 진짜 권투가 짱이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아시겠죠? 실전 싸움은 권투입니다. 아시겠죠? 권투예요. 권투. 태권도가 아니에요. 태권도는 무술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권도는 저도 해봐서 알겠지만 그 정신 수양이에요.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 때리지 않고 급소 공격하지 않고 뭐 이렇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이런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모범적인 가치관이 있거든요. 되게 건전한 거. 그것 때문에 사실 정신 수양에 좋은 거지. 무술 즉 호신술 격투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대1의 싸움에서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는 게 태권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그 순간 태권도를 버렸어요. 저는 태권도를 버리고 그 순간부터 막 저도 이제 그 중학교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강한 무술을 막 찾았어요. 강한 무술을 찾으면서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막 싸우고 그럴 때 이제 옆에서 관전을 하는 거죠. 관전하면서 무엇이 강한 무술인가, 무엇을 배워야 내가 1년을 배워도 안 얻어맞고 다닐까, 요거를 연구했던 게 저의 중학교 시절이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권투가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인데 근데 제가 권투를 안 했던 게 하여튼 그래서 그 권투 잘했던 그 쌈짱 있잖아요. 걔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걔가 나중에 이제 소문이 나서 알게 됐는데 고아원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아원 출신이었는데 걔가 왜 권투를 배웠냐면 그 고아원에서 형들이 이렇게 맨날 때리고 폭행하니까 안 맞아 죽으려고 권투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권투가 그만큼 그 호신술로는 좋은 운동이긴 한데 권투하는 그 집단이랑 어울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운동하다 보면은 어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권투를 하는 사람이 어린 나이에 막 중학교 1학년부터 막 권투를 하고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좀 일진들이 좀 많고 좀 고아원 출신들이 좀 있고 막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권투는 조금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좀 건전하면서도 이게 실전에 도움이 되는 게 뭘까 라는 걸 했는데 그렇게 찾아보니까 일본 무술이더라고요. 일본 무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검도랑 아이기도를 시작했어요. 검도랑 아이기도는 일단 시작한 이유가 실전에서 이렇게 뭐 싸우다 보면은 막 정정당당하게 막 겨루기 자세로 싸우지 않아요. 막 진짜 그냥 막 치고받고 하기 때문에 검도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뭐 주변에 있는 뭐 대걸레 같은 거 있으면은 검도한 사람 쥐고 있으면 정말 강하거든요. 그래서 검도를 배웠습니다. 검도 배웠고, 그 다음에 내가 손에 놓고 뭐 빗자루라도 갖고 있어야 검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놓치면 어떡하지? 하고 막 검색을 했는데 일본의 실전 무술들을 보면은 유술 계열의 무술들이 있거든요. 유술 계열의 무술. 요런 거는 왜 개발된 거냐면은 뭐 주짓수 같은 거, 그 실전에서 검을 놓쳤을 때 맨손으로 살아남는 실전 격투기, 이런 게 이제 주짓수 계열입니다. 유술 계열. 그래서 유술이 이제 브라질로 넘어가면서 그 요즘 현대 격투기에 등장하는 브라질리언 주짓수가 나타난 거고, 그게 이제 일본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이제 격투 계열로 좀 발전한 것이 이제 일본에서 말하는 일본 유술과 그다음에 일본 아이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제 동네에 가까운데 그 일본 유술 도장은 없어가지고 일본 아이기도 도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기도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는 중학교에 그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태권도 하다가 얘기 길어졌는데, 어쨌든 제가 태권도를 3단이나 하고 관뒀던 이유가, 태권도가 그렇게 정말 강한 그 무술이라면 실전에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격투기 대회에서 태권도만으로 KO를 따내는 그런 선수들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전 격투기를 보면은 권투 아니면 주짓수 아니면 레슬링이에요.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 권투나 레슬링은 서양에서 발달한 거거든요. 서양에서 발달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서양인들이 보는 관점은 국뽕이 아니에요. 서양인들은 정말 실질적인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대단한 거는 그 일본에서 온 주짓수 계열이 실전 격투기에서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은 실제로 그 전국시대로 가는 전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실전에서 살아남는 게 진짜 발달했어요. 아시겠죠? 한국은 좀 국뽕이 심한 나라라는 거예요. 태권도가 그렇게 강한 무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강한 것처럼 막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태권도가 좀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국뽕으로 뭔가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대단하다는 판타지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더 심해지는 게 사실 이게 중국에서 온 사상이거든요. 이게 더 심해지는 게 중국 무술이에요. 중국 무술은 진짜 허풍이 되게 심하잖아요. 막 뭐 장풍, 뭐 축지법, 뭐 말도 안 되는 판타지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중국 뭐 쿵푸의 대가가 그 서양 격투기 선수랑 붙으면은 바로 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많은 서론을 왜 얘기했냐면, 한국에서 님들이 배우는 그 뭐 로봇, 인공지능, 이거 진짜 다 국뽕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시선으로 보면은 한국이 하고 있는 로봇 기술, 한국이 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이 매우 수준이 낮은 그 응용 엔지니어링에 불과한 분야란 말이에요. 이거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태권도 어렸을 때 한국에 살면서 태권도를 하면서 그게 대단한 줄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중학교 때 굉장히 폭력적인 중학교에서 이 폭력 서클들이 많은 학교에서 살아남으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태권도를 버렸던 이유가 실전에서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싸울 때는 옆에 대걸레라 들고 나를 방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검도가 제일 강한 거고, 그것마저 뭐 뺏기거나 부러졌을 때는 아이기도나 주짓수 같은 그런 관절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도나 뭐 이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국 태권도를 버리고 일본계 무술로 제 몸을 단련했던 이유가 실전을 겪으면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님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로봇, 뭐 한국 뉴스에서는 맨날 한국의 뭐 기술이 대단하다고 하고 한국의 뭐 로봇 기술,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은 이 사실 굉장히 수준이 낮은 수박 겉핥기식의 응용 분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 한국에서 님들이 보는 국뽕적인 시선에서 반드시 탈피해야 됩니다. 실전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한번 뛰어봐야 돼요. 그러면 한국이 얼마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행히 님이 한번 미국을 경험했어요. 보니까 우연한 기회로 미국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처음 미국에 가봤는데 사람들도 친절하고 너무 좋네요. 직접 가보니 한국에서 뉴스에서 본 미국과 너무 다르네요. 그러니까 뉴스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한국 뉴스가. 왜 그러냐면 한국의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반미입니다. 반미. 이 한국 뉴스가 반미하게 된 이유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가 문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이렇게 미디어가 반미가 된 이유는 다 제 또래들 때문에. 제 또래나 아니면 저보다 한 10살 많은 형님들 요 또래에서 이 유행처럼 번졌던 게 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대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그 전투경찰이 제가 다녔던 학교에 그 정문에 막 서 있는 거예요. 아,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전투경찰이 막 서 있고 뭐야 하고 이제 지나갔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학생회에서 이렇게 막 돌을 던지고 막 화염병 던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야 하면서 막 도망쳤어요. 혹시 얻어맞을까봐.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최루탄을 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콜록콜록 하면서 막 제가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막 도망다녔던 게 생각이 나요. 자, 근데 그때 학생회가 가지고 있었던 깃발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써있었냐면 미국을 그 대한민국에서 몰아내고 나라를 구하자 막 이런 기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깃발을 막 들고 선배들이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미국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구하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미국이 얼마나 원조를 많이 해줬는데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던 한국에 미국이 얼마나 원조를 많이 해줬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해보면은 그게 다 북한의 이제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대학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둘씩 친구들이 이제 뭐 동아리 간다고 막 가면서 반미 운동에 가담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갔다 와가지고 막 동아리 선배가 와가지고 그 막 교육을 해줬다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나쁘고 미국이 주한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해야지만 한국이 올바른 나라가 될 수 있고 막 그런 가치를 막 주입받고 온 거예요. 이렇게 대학가에 간첩들이 많았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저보다 한 5살, 10살 많은 형님들이 다녔던 대학가는 더 심했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막 학생회장이 뭐 간첩 사건으로 막 뭐 감옥에 가고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하여튼 막 그런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의 분위기고 저보다 5살, 10살 많던 시절은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그 대학교에 위장 그 학생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동아리를 만들고 막 학생들 선동해가지고 반미운동을 했거든요. 그 세대들이 지금 다 졸업하고 그 한국의 주류 미디어에 입사해가지고 지금 막 PD고 뭐 편집장이고 방송국장이고 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한국이 굉장히 그 북한의 지령을 받은 듯한 그런 반미를 하기 때문에 그 맨날 방송하는 게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 와가지고 미국의 제일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회는 상류 사회가 있고 중산층이 있고 하류 사회가 있거든요. 이거를 골고루 보여줘야 돼요. 미국을 진짜로 알려주려면. 근데 한국 미디어는 미국의 최하류 사회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TV를 통해서 보는 미국은 굉장히 가난하고 못살고 범죄가 많은 미국의 모습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실제 오면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학회 참석 이후 미국 취업을 고려 중이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은
나이 있잖아요. 나이 26살이면 젊으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젊으신 거예요. 지금 미국은 나이를 안 따지셔도 됩니다. 왜냐면 미국은 그 대기업 신입사원 뽑을 때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석사할 때 같은 동료 중에 그 나이 50 먹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나이 50 먹은 할아버지. 50대 후반? 뭐 정도? 정확히 50이 아니라 50대 후반? 중후반? 고졸로 고등학교만 마치고, 백인 아저씨였는데 고등학교만 마치고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 자기네 동네에서 유명한 나이트클럽에서 DJ로 사신 거예요. 고등학교 마치고 18살, 19살 때부터 그 나이트클럽 DJ를 하면서 한평생 DJ로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0 중후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음악이 좋아가지고 철없이 그렇게 음악을 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 철들어 보니까 한평생 DJ로 살아봤자 돈 얼마 못 벌고 너무 가난하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책임져야 될 그런 자식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DJ 생활로는 이제 먹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큰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다시 들어와가지고 석사 과정에 들어온 거예요. 50대 중반에. 이게 한국에서는 진짜 있기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왜 이게 가능하냐면 대기업 입사할 때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적어도 30은 안 넘어야 대기업의 신입 사원 경력 말고 신입 사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없습니다. 그 나이 제한이, 신입 사원 나이 제한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나이 50에도 DJ 하다가 엔지니어링 뭐 반도체 회사든 뭐 컴퓨터 회사든 뭐 이런 대기업 신입사원을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6살이면 아직 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태권도 국뽕처럼 한국이 하고 있는 이 기술이 너무 국뽕화돼 있어요. 너무 거짓말 너무 심해요. 제가 진짜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면, 저는 실리콘밸리 살잖아요. 그 실리콘밸리에 테크 기업이 여기 되게 많잖아요. 저는 실리콘밸리 살면서 이게 가끔 이제 밥 먹으러 이게 실리콘밸리 다운타운 걸어가잖아요. 뭐 아니면 친구 만나러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첨단 기술이 다 보여요. 뭐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에서 얼마 전에 제가 길거리에서 봤던 게 무인 배달 피자 로봇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이제 실제로 피자 배달을 하기 전에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자 가게랑 그 제휴를 맺어가지고 앱으로 피자를 시키면 피자 가게에서 그 조그만한 로봇 같은 2바퀴로 가는 그 로봇에다가 이렇게 피자를 얹어 놓으면은 그 피자 배달 로봇이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천천히 주행하면서 자율주행해서 가면서 배달지까지 가서 배달을 하고 피자를 배달하고 다시 돌아오는 뭐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을 굉장히 많이 봤고, 또 길 가다 보면은 뭐 아파트 단지나 막 이런데 그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2바퀴 달린 청소 로봇가 그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그런 청소 차량인데 자동으로 GPS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아파트 단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진공 청소기로 이렇게 계속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면서 저런 거 지금 개발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제품인 거죠.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실리콘밸리라는 이 도시 안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개발한 그거를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지나서 한국에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뭐 한국 최초로 무슨 기업 스타트업이 자동으로 배달하는 로봇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한국의 테크 뉴스에 빵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도 이런 걸 하고 제가 클릭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몇 년 전에 봤던 그 실리콘밸리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그 로봇인 거예요. 똑같은 건데, 아니 저게 어떻게 한국에서 개발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지? 저거 미국 건데? 그럼 좀 제가 궁금하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로봇 모델 있잖아요. 모델 넘버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막 검색해가지고 끝까지 추적해봤어요. 끝까지 탈탈 털어봤어요. 막 형사가 이렇게 범죄 추적하듯이. 그러니까 정황은 이래요. 실리콘밸리에 그때 그렇게
피자 배달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게, 그 회사가 만든 게 맞아요. 근데 그 회사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든 인프라를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GPU랑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그렇게 피자 배달을 하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실제로 다 구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상품화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의 그 스타트업이 그 개발 키트를 사온 거예요. 거기서 파는, 그 미국 회사에서 파는 인공지능 칩을 사오고 그 칩을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사온 거예요. 그 키트로 다 팔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뭘 하면 되냐면 그 키트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 프로덕트 오브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서 나오는 완제품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가져올 때 봐봐요. 바퀴 같은 거는 굳이 그거를 미국 회사에 사올 필요 없단 말이에요. 중국이나 이런데 바퀴 정도 만드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몰딩, 고무 몰딩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타이어는 좀 싸게 만들고, 그 다음에 타이어 휠 프레임 같은 거는 뭐 플라스틱이라고 한다면 플라스틱 몰딩 같은 거 중국에서 하면 싸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터 같은 것도 원래 그 미국의 인공지능 회사가 선정한 그 모터는 뭐 일본산이라 일본산 정밀 모터라고 쳐봐요. 비싸겠죠. 그리고 또 대만을 잘 뒤져보면은 그 정도랑 비슷한, 뭐 조금 못하지만, 조금 성능 못하지만 가격이 반값인 정밀 모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거 바꾸는 거예요. 배터리도 처음에 그 미국 인공지능 회사가 그 시제품에 사용한 건 일본산 고용량 배터리라고 해요. 그런 거 이제 뭐 한국이나 중국, 뭐 대만에서 좀 더 싼 거를 공수해가지고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봇의 껍데기, 이거야말로 진짜 싸구려 만들 수 있죠. 플라스틱 몰딩 같은 거는 얼마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미국 본사에서 사올 때는 나 저거 인공지능 칩 그 본체 세트랑 그 인공지능 칩 그를 구동하기 위한 그 핵심 운영 체제랑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요것만 사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그냥 그 중국이나 뭐 그런 데서 공수하면 돼요. 왜냐면 그 미국의 그 인공지능 회사 본사도 그런 안 중요한 부품들은 다 그 중국이나 대만에서 공수하기 때문에, 뭐 한국이나 이런 데 공수하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싼 거를 찾아가지고 나머지는 바꾸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핵심 인공지능 칩이랑 운영체제랑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만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네들이 완제품을 한국에서 조립을 한 다음에 거기다 자기네 상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이 상표를 붙였을 때 미국 그 본사가 뭐라고 하지 않도록 계약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네가 원래 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체 브랜드를 만들게 하지만, 우리가 미국 너네들의 원래 인공지능 본칩이랑 운영체제는 우리가 계속 납품하는 걸 할게 하면은 미국 회사에서 오케이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거 뭐 사고 나면 자기네 브랜드 이미지 손상 가지 않으니까 어차피 칩이랑 운영체제랑 소프트웨어만 팔면 되니까 오케이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한국의 뉴스에 나올 때 어떻게 둔갑을 하냐면,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이런 배달 로봇을 상용화 성공했다 라고 하면서 막 한국이 개발한 것처럼 막 이렇게 국뽕을 막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해요. 근데 봐봐요. 그 원래 이 원천 기술 첫 특허랑 첫 설계 도면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님이 뭐 슬램처럼 simultaneous location and mapping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미국에서 미국산 인공지능 칩을 사오고, 그 다음에 미국산 운영체제에다가 미국산 저 인공지능 라이브러리 키트를 사온 거에다가 그거를 이제 적용하는 거란 말이야, 한국 상황에 맞게. 그럼 봐봐요.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카메라 정도는 바꿀 수 있겠죠. 카메라가 뭐 원래 그 프로덕트 오브 레퍼런스에서 그 미국 본사에서는 뭐 일본 카메라를 썼다면 중국 카메라로 좀 바꾸면 싸게 되겠죠. 뭐 그 정도 카메라 정도 바꾸고 센서 정도 바꾼 다음에 좀 더 싼 걸로, 그 다음에 그 원래 준 POR에 이제 코딩돼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코딩돼 있는 걸 살짝 변경하는 거죠, 한국 지형에 맞게. 뭐 예를 들면 미국은 인도가 폭이
한국보다 좁아요. 왜냐면 미국은 자동차 위주로 다니기 때문에 이런 배달 로봇들이 인도로 간다면 미국은 인도가 되게 좁아요. 한국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미국은 자동차 문화이기 때문에 인도로 사람들이 잘 안 다녀요. 그래서 미국 인도에 맞게 개발된 거를 한국 인도에 쓸 수 없어요. 왜냐면 한국 인도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인도 폭이 되게 넓어요. 미국의 그 보행자 인도보다 한국의 보행자 인도가 한 3배, 4배 이상 넓거든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 세팅할 때 그 로봇이 보는 시야를 뭐 옆으로 2m 뭐 이런 식으로 오프셋이 돼 있다면 요거를 한 옆으로 10m 정도까지 늘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다시 컴파일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그게 그렇게 미국에서 원래 준 소프트웨어 파라미터를 내가 수정했을 때 이게 얼마나 그 오차 없이 한국 맵에서 잘 작동하는가를 보는 게 한국 대학원이랑 한국 인공지능 연구 회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 튜닝만 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제대로 된 인공지능 기술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님이 지금 한국에서 대학원 다닌다면 그거를 항상 유념해 둬야 돼요. 한국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미국과 대비하면은 이게 원천 기술이 아니고 응용 기술이기 때문에 연구 핏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연구 핏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아시겠죠? 그래서 님이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이렇게 취업을 하고 싶다면 그래서 미국에서 석사를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석사를. 그래서 님이 혹시나 지금 한국에서 대학원 다닌지 뭐 석사과정 첫 학기 정도라면은 돈 많이 안 썼잖아요 지금. 그쵸? 돈 많이 안 썼으니까 거기서 스탑하시고 미국 석사 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미국 석사 가면은 한국에 석사한 거 거의 뭐 학점 같은 거 거의 인정 안 해주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학부 편입은 좀 인정해 주는데 대학원 편입은 거의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시 석사 첫 학기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석사 마치고 미국 취업하는 게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는 석사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님이 좀 큰 꿈이 있어서 미국에서 교수하고 싶거나 아니면 미국 대기업에서 임원이나 연구소장 정도 노리고 싶다. 그러면 박사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석박 통합으로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의 석박 통합 과정은 님이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한국 석사 과정에서 님이 딴 학점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한국에 석사하고 미국 석사 박사 다시 가시는 분들은 되게 억울해요. 왜냐면 한국에 석사를 마치고 미국의 석박 통합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미국에서 석사 첫 학기부터 다시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좀 억울하죠. 근데 반면에 저는 미국으로 바로 석사를 갔어요. 50위권 정도로 석사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박사를 10위권 정도 한 더 좋은 데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석박 통합 과정으로 전학을 간 거죠. 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이미 석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편입해서 가는 10위권의 석박 통합 과정에서 당신은 미국에서 이미 석사학위가 있으니까 2년 까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 석박 통합 과정에서 2년을 까가지고 3학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석사한 사람들은 이런 대우를 못 받아요. 그만큼 한국의 연구 수준이 미국이랑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안 해줍니다. 인정을 안 해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부 편입 같은 거,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학부 2학년 다니고 있다가 미국 학부로 편입하면은 2년 인정받아서 3학년부터 다니게 해주거든요. 학부 정도는. 근데 대학원은 그렇게 안 됩니다. 석박 통합 과정은 한국 석사 과정의 수준을 미국 석사랑 동등하다라고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석사하신 분들은 굉장히 손해를 봐요. 왜냐면 한국에서 본인이 2년이나 그렇게 투자를 하고 미국으로 박사를 갔는데 미국 박사 과정에서 당신은 박사 과정에 바로 시작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석박 통합 과정에서 석사 학위를 마친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석사 첫 학기부터 다시 하라는 통보를 보통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님이 진짜로 미국에서 큰 꿈을 그리고 있다면 미국 석사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님이 뭐 한 첫 학기 정도 했으면은
그렇게 가는 게 좋고, 근데 이미 님이 이제 석사 마지막 뭐 한 학기 남겨두고 있다, 그건 뭐 차라리 그러는 석사 받는 게 낫죠. 뭐 없는 것보단 받는 게 낫죠. 그래서 석사학위 있다라는 걸로 어필을 해가지고, 한국 석사라는 걸 어필을 해가지고 그 미국 석박 통합으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한국 석사 2년 했던 거를 인정을 안 해주고, 석사 경력은 있구나, 뭐 인턴 정도는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석박 통합 붙으면 이제 석사과정 첫 학기부터 미국 석사과정의 첫 학기에 해당하는 과목부터 다시 들으라는 통보를 보통 받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조언을 드려봤어요. 근데 사실 이제 국내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조언을 해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악플 많이 달려요. 사실 악플 많이 달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기분 좋으라고 거짓말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래 태권도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한 거예요. 한국인들한테 태권도 별로야 라고 하면 한국인들은 기분 나빠해요. 태권도가 얼마나 강한 무술인데 막 하면서 얼마나 자부심이 많은데요. 근데 태권도가 그렇게 강한 무술이라면 격투기 대회에서 태권도를 이용해서 챔피언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팩트를 인정을 못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팩트를 눈으로 보여줘도 이거를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세계 격투기 대회를 보면은 챔피언들은 대부분 복싱이나 레슬링이나 주짓수를 연마한 사람들. 아시겠죠? 근데 그것도 주짓수도 사실은 초반에나 좀 강했었지, 이제 웬만한 그 격투기 선수들은 주짓수 기술 그 뭐 관절 꺾였을 때 빼는 법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짓수가 요즘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그 격투기에서도. 그래서 결국 보면은 복싱이랑 레슬링 다 서양의 무술이 그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왜 서양의 무술은 그렇게 강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국뽕이 아니고 정말 실전, 내가 살아남기 위해 어떤 각도로 크리티컬한 타격을 상대방에 가하는가, 그 연구만 하기 때문에 이 서양 무술이 강한 거예요. 반면에 동양 무술은 국뽕이 너무 많아. 막 이렇게 뭐 우리 고유의 뭐 전통 무술이니까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다 막 그렇게 하는데, 실전을 한번 겪어보면은, 저는 실전을 겪고 그래서 국뽕적인 거를 다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기술, 일본 기술, 이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면서 그 실리콘밸리에서 살아남고 있어요. 실리콘밸리는 실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술로는 여기서 못 살아남아요. 태권도로 격투기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국 기술로는 실리콘밸리에서 안 통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통하는 기술은 미국 기술이랑 일본 기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영어를 사용해서 논문을 읽고 그런 거에 전체 시간의 한 80%를 쏟고, 그 다음에 한 20% 정도의 시간에 그 일본어를 사용해서, 일본어를 조금 제가 할 줄 알거든요. 일본어 공부하는 시간을 그 정도 한 20% 정도 할애해가지고 일본어로 그 뭔가 이제 테크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좀 검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뭐 잘하진 않는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뽕적인 거에서 얼마나 님이 벗어나느냐, 그거에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님의 미국 진출이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